절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이 일종의 고문 아니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 죽일 이유보다는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공격 행위. (2004년 5월 22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원남동의 한 빌딩 안으로 가스 검침원 홍씨가 들어왔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건물들의 가스 검침을 담당했던 홍씨는 들러야 할 건물이 많아 주말까지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 토요일이었고요. 아침에 점검을 갔어요. 거기 4층에 오피스텔 원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 점검하고 올라갔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강 씨가 가스 점검을 나간 건물은 총 5층짜리 건물로 5층에는 건물 주인의 살림집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 강 씨는 닫혀있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스 점검을 왔다고 말하며 문을 두드리던 강 씨.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두드리던 홍 씨는 혹시나 하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어 안을 살피던 홍 씨. 하지만 곧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문을 딱 열었을 때 이쪽으로 앉은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나도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한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건물 주인 60대 여성 장 씨였습니다. 놀란 홍 씨는 그대로 1층까지 뛰어내려갔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건물 주인 장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신발장 앞에 앉은 채 사망해 있었는데 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과 복부를 예리한 흉기로 무려 28군데나 공격당했던 겁니다. 상처는 주로 왼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가슴과 복부에 거의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찌른 상처인 자상보다 절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 씨의 손바닥과 팔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인의 칼을 잡고 격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사망해 있던 피해자 장 씨. 그런데 현장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주변과 거실로 향하는 복도 쪽에 파란색 액체가 붉은 피와 섞여 흘러 있었던 겁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의문의 액체, 그건 세탁할 때 쓰는 섬유 유연제였습니다. 28개의 칼자국과 섬유 유연제, 이 기괴한 조합은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한 사건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60대 여성 장 씨가 집 현관에 살해당한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물도 물론 좀 특이하긴 한데 이 현관에서 앉은 느낌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로 발견됐고 굉장히 또 상흔이 많았어요. 또 자상 대신에 절창 같은 게 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현장을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절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이 일종의 고문 아니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 죽일 이유보다는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공격 행위. 그것도 이 상흔의 위치를 보면 왼쪽 목 주변. 본인의 이제 왼손 쪽 왼쪽이요. 네. 그렇죠. 피해자. 네, 피해자 입장으로. 그럼 가해자는 오른손이겠죠. 네. 오른손으로 공격했고 오른쪽 어깨 쪽지, 가슴 쪽, 그리고 주로 많이 있는 거는 이 배, 오른쪽 배 아래쪽, 그 왼쪽 허벅지 쪽 이런 쪽이에요. 네. 그리고 배꼽 위아래, 그리고 그 이쪽 그 성기 위쪽 이런 쪽을 공격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절창이 아니에요. 이건 자상 같아요. 그러니까 절창과 자창이 섞여 있지만 절창으로는 다른 어떤 공격 행위를 하는, 네. 공격 행위가 중심이 된
네.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흔이고 2004년에 종로를 가보면은 이런 건물들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은 15년 전, 16년 전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뒤쪽 골목에 사무용 공간과 원룸이 섞여 있는데 그 맨 위에 네. 주인이 사는 월세 생활을 하는 약간 뭐 부동산 가진 부자들 좀 네. 뭐 어떤 사람은 알짜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이는 지금 60대니까 딱 강도 혹은 이런 범죄자들이 공격하기 딱 쉽죠. 왜냐하면은 다른 가족은 안 살고 주인이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은 여성이고 돈이 네. 뭐 현금으로 받을 테니까 왜 현금으로 받냐면 뭐 탈세나 절세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딱 먹잇감이 되는 거죠. 장 씨는 이 사건 현장 건물주 주인으로서 3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건물 5층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고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 내부나 외부에 CCTV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2004년이니까요. 네. 사건 현장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고 3층에 귀금속 공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종로 귀금속 상가 근처에 있는 건물로 사람들이 이제 주거지보다는 사업지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라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밑에다가 뭐 좀 뭐 주고 세를 주고 위에 본인이 사는 뭐 그런 형태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종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종묘 공원의 종로 3가 쪽, 종묘의 3가 쪽은 지금 기금속 상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5층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좀 말씀을 하나를 더 드려야 됩니다. 이 사망자가 발견한 위치 그리고 혈흔이 퍼져 있는 위치가 현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동을 하다가 일로 왔다기보다는 현관문에서 지금 뭔가 벌어진 듯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발견상이 가스 검침원이거든요. 네. 비슷한 형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얘기 들어와서 제가 이제 어디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문 열고 바로 잡혀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이유도 없죠.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해서 뭐 찌르고 근데 저항을 하니까 더 과격해지고 공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상태였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네. 오버킬이 난 네.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현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친다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용카드나 금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현관은 아무래도 조금 사람이 의식적으로 조금 문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안방이나 어디론가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찌르면서 고문을 하면서 번호를 알아낸다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반대죠. 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 네. 내실 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살려둔 상태를 끌고 가는 것보단 네. 여기서 공격을 하고 제압을 한 후에 네. 빠르게 제압한 후에 가는 것도 방법이죠. 왜 문 근처에서 공격하느냐? 왜냐하면 아는 쪽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흔히 말 자기가 공격해야 될 대상을 남겨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제압에 그렇죠. 네. 빠르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창이 되고 자창은 잡고. 어쨌든 그렇다면 이 현관에서 벌어진 격투에서는 크게 뭐 대화나 어떤 대답을 들으려는 공격 행위가 뭐 없거나 초기엔 적거나. 없고 초기엔 네. 없고 초기엔 없고 네. 들어가서 확인하고 물색해 보다 보니까 아직 살아 있으니까 와서 다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때는 아직 안 죽은 거죠. 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 거죠. 정도가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 이제 원한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범죄로 봐야 되겠네요. 이건 아무래도 강도살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강도살인, 그러니까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 네. 공격의 방법이 조금 잔혹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28차례의 어떤 이런 공격. 28차가 제가 설명한 거는 네. 28차례가 다 자창이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면 자창은 필요한 만큼 있고 나머지는 절창이라고 보면은 네. 실제로 방언과 이쪽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주요한 상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목과 배 아래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벅지 안쪽을 찌른다고 하는 거나 벤다고 하는 거는 살인의 목적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고문. 무엇인가 제압. 네. 그리고 배는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지금 상흔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네. 목과 방언과 배와 여기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를 뒤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건 현장에 있던 파란색 액체, 나중에 섬유 유연제로 발견된 그 액체인데요. 이게 거실 쪽에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사진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이런 흔적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밀가루, 그다음에 뭐 세제 이런 것들을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뿌려놨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의도의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뿌려진 건가요? 흘린 건가요? 뿌려졌다고 하면 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잡고 뿌리는 경우 통을. 네, 그렇고 콸콸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군데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건 어떤 느낌이죠? 흘린 느낌 아닌가요? 아, 퍼져나간 느낌의 네, 바닥을 타고. 그런 느낌 아닌가요? 네. 네, 시체 위에다가 넣고 콸콸콸 마치 석유를 뿌려서 뭔가를 이제 태우는 방식의 그런 형태라고 하면 시체가 중심이 된 증거 훼손이라든가 네. 시체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네. 시체 옆에다 흘린 거 아니면 시체에 얼마나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의 이 비산이 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시체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체 옆에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흘려갖고 이게 흘려서 이게 퍼져나간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보면 직사각형 느낌으로 길게 쭉 그렇죠. 뻗어나간 쭉 느낌이죠. 넘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이 아닐까. 네. 방향성이 한쪽으로 쭉 길게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이 유연제가 뿌려진 어떤 그 밑에 뭐가 있었을까? 있다고 하면 혈흔 아니면 뭐 자기 족적 뭐 이런 것들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범인을 유추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은 현장에 없었는지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건물 5층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흥건했던 파란색 섬유 유연제는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범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가 묻어있는 신발 족적이었습니다. 신발 크기는 255mm로 추정됐고 바닥은 다이아몬드 무늬였습니다. 이 족적은 곧바로 안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장 씨의 집은 방이 여러 개인데 족적이 발견된 곳은 거실 일부와 안방뿐이었습니다. 안방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물건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방에 딸린 드레스룸의 모습도 마찬가지. 범인은 딱 안방과 드레스룸에서만 무언가를 찾았는지 집의 다른 곳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있던 현관 쪽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범행의 증거물이 뭐라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됐지만 혈흔이나 머리카락 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안 어디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엔 장 씨와 아들의 지문뿐이었습니다. 대낮에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장 씨의 소식은 주변 이웃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돈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유, 온 청계천이 다 떠들썩했어. 경찰차랑 형사들 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진짜 놀랐지. 손이랑 허벅지까지 수십 군데 찔렸다고 해서. 돈 때문 아닐까 생각했지. 알부자잖아, 알부자. 어디 땅도 있고. 전셋집부터 시작해 여러 채의 집과 땅을 사서 종로에 건물을 지은 피해자 장 씨. 장 씨는 인근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알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장 씨의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었을까? 그런데 범인은 이상하게도 사건 현장에서 장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그리고 롤렉스 시계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장 씨가 평소 착용하고 다니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는 시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있던 값비싼 귀금속과 다른 물건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달리 장 씨의 가족은 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엔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평소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 현관문 바깥쪽에는 2개의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안쪽에는 무려 4개의 잠금 장치가 있을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집안에 사람을 들이지 않았다는 장 씨. 그런데 현관문은 강제로 열고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 씨는 누군가를 마중 나왔던 듯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의 사건 현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파란색의 액체 섬유유연제가 길게 뭐 이제 바닥에 타고 흐르듯이 뭔가 좀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 족적이 나왔네요. 이거 뭐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족적을
지우려고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족적이 있는 곳을 다 뿌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만 뿌리고 실제로 안방 연결되는 어떤 부분은 족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족적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체 주변에 뭔가 있었던 거를 약간 좀 있는 거를 지우려고 했고 또 이 집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안방하고 드레스룸만 뒤졌다. 안방 말고 네. 다른 데를 두진 뭐가 나오나요? 보통 이제 강도들이 하는 패턴 안방 서랍에 뭘 뒤진다든지 장롱 안을 뒤진다든지 하는 네. 안방과 드레스룸을 주로 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런 강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알부자들 아니면 이런 현금 부자들은 돈을 주로 어디에 놓는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강도 만약에 이 범인이라고 하면은 네. 여성 60대의 현금 부자들은 주로 안방 어디에 놓는다고 하는 그 패턴을 이 범인이 익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주변에 알부자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뭐 근거리에 있는 아는 사람만 아는 부자가 아니라 좀 동네에서 좀 소문난 부자였는데 집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귀금속들 중에서 특정한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랬을까요?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가봤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작물 팔면은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금목걸이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값비싼 귀금속이나 물건을 가져가봤자 작물 처리하려면 전문화된 도둑은 사실 이런 걸 가져가지 않죠. 네. 왜냐면 가져가면 자기가 걸리는데. 팔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현금이죠, 현금. 네. 현금이 있을 만한 거를 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네. 그럼 못 찾았기 때문에 가방과 휴대전화 같은 거, 휴대전화는 이동 동선이나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롤렉스는 모르겠어요. 롤렉스는 왜 차고 있는 걸 가져갔다고 하면은 이건 의미가 있죠. 왜냐면 가방, 휴대전화, 롤렉스는 몸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사라진 물건들을 봤을 때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이제 가방, 휴대전화, 롤렉스인데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팔아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뭐 2004년이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어떤 정보를 위해서일까요? 왜 이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갔을까요? 이게 이제 발견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전화를 안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부재 때문에 가족이 그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이런 거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발견 시간을 늦추고, 발견 시간을 늦춘다는 건 본인의 도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네. 그러니까 전문 강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용도로서. 이 사후에 뒤진 이후에 도주 전까지 누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 문자를 보내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신의 도주 시간을 네. 서너 시간이라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장 씨가 경계심이 굉장히 평상시에 많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은 집에 찾아왔을 때도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동네 부녀회장이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이제 방상회 한다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찾아와도 문 안 열어주고 그 이제 문 밑에다가 먼저 두고 가, 문 옆에다가 뭐 저기 두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문이 시건 장치가 뭐 2종이었나 봐요. 2개 달려 있는 문, 4개 달려 있는 문,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아예 비면식이면은 뭐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게 강제로 열지는 않았고 뭔가 면식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따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문을 열어줬는데 사실은 강도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게 하는 노하우가 있었던. 예를 들면은 뭔가 급하게 뭐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해서 뭐 여자 목소리를 내서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계심만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초범 강도는 아니고, 네. 아니면 초범인 어떤 범죄자인 거 아니고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맞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네. 근데 딱히 여기서 이제 면식 비면식을 가르는 게 아니라 비면식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더 얻기 위해서 피해자 장 씨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범인이 열심히 물색했던 그 안방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밀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 씨는 65살의 나이에도 늘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 자전거 모임을 했는데 어김없이 새벽이면 모여 자전거를 탔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역시 새벽 5시에 지인들과 만나 자전거를 탄 장 씨. 운동이 끝난 뒤에는 커피를 마셨고 오전 8시가 훌쩍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 씨가 들어오고 얼마 뒤 오전 9시가 되자 토요일이었지만 회사에 일이 있던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장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토요일이었을 거야. 별장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가 다 됐으니까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우리 손자가 있으니까 못 간다고 했어. 친구가 손자 때문에 거절하자 이후 동서에게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서도 그날 일이 있어 거절했습니다. 장 씨가 전화를 끊은 시간은 오전 9시 18분경. 이 통화가 그날 장 씨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나왔는데요.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포 쪽이었어요.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가져가서 도주 과정에 버린 걸로 보였습니다. 장 씨의 집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은 10시 20분경. 따라서 경찰은 장 씨가 마지막 통화를 한 9시 18분경에서 10시 10분까지 약 50분 사이에 범행이 벌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부터 장 씨가 왠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건 며칠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입구와 현관 앞에 곧 CCTV를 달겠다고 말했고 동생에게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해 동생이 집에 와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장 씨는 친정 식구들이 모여 사는 원주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장 씨는 부모님이나 동생이 집에 놀러와도 절대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놨습니다. 범인이 유일하게 노렸던 장소도 안방.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것일까? 장 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 비밀은 예기치 않게 풀렸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철물점 주인이 나를 보고 그래. 장신의 집에 가서 뭐 고치면서 뭐 뜯었는데 안방에 책상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커튼이 하나 있더래. 그걸 올리니까 문이 하나 나왔다는 거야. 장 씨 사망 후 집을 리모델링 하는 중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 안쪽 공간은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금고가 있었고 수많은 현금과 금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네, 이 안방에 비밀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안에 이제 금고, 현금,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다. 평소 가족들도 몰랐던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범인이 근데 이 안방을 노렸다라는 점이 사실 이제 강도의 일반적인 패턴일 수도 있지만 알부자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정보를 알고 뭐 처음부터 접근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뭐 소문을 듣잖아요. 네. 저 사람 알부자고. 그야 뭐 소문이 자자했다니까. 그러면 가서 공격해서 뭔가 좀 약간 좀 압박을 하면, 고문을 하면은 나오겠다. 근데 또 연결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이 피해자 장 씨가 좀 불안하다. CCTV만 달아야 된다. 동생 좀 같이 와서 다 자달라.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어떤 징조나 누군가의 뭐 존재를 알게 된 어떤 협박을 받거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문을 2개나 시건장치를 6개 할 정도의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민함의 어떤 연장선상인가. 뭐 2개가 공존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그걸 노리고 몇 번 관찰하는데 눈이 좀 마주쳤거나,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불안감으로 작용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CCTV를 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찜찜함.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각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어쨌든 이 현금만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숨겨진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면서 장 씨의 재산이 수십억 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장 씨가 돈이 많았던 걸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종로에서 대부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장 씨는 대부업 관련 문서를 다 태워서 없애고 돈도 안 받았다고 해요. 경찰이 당시 장 씨 남편 그 채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아들, 장 씨가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 때문에
이 시비가 있었던 건축업자까지 다 불러서 조사했지만 경찰은 혐의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용의선상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부업을 했다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나쁜 소문이 생길 네. 수 있죠. 대부업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용의자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여기서 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너무 넓어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돈놀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사채업자잖아요. 네, 사채업자가 얼마나 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돈이 있다는 걸 표적이 됐을 텐데, 근데 남자가 있을 때는 뭐 쉽게 못 건드렸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여자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노렸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소문이 범죄자들한테 들어가기는 뭐 쉬운 거고, 네. 그럼 그들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 그럼 너무 범위가 넓어요. 휴대전화도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10분 거리에 있는 지금 이제 출발 지점에서 이제 동선이 나오는데요. 이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일렬로 쭉 가는 모습이 보여요. 마포까지. 그래서 10분 정도 거리가 있어서. 중간에 던져버린 거겠죠? 네. 그래서 시간을 봤을 때 앞에서 이제 마지막 같이 놀러 가자라고 통화했던 9시 18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졌던 이런 마지막 위치까지 찍은 게 10시 20분이니까 10분 빼면은 이제 5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50분 안에 들어가서 이런 28차례 공격, 뒤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섬유유연제 뿌리고 나왔다. 이 시간하고 동선 이런 것들은 범인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게 있을까요? 15분, 20분 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하고, 네. 공격이나 기껏해야 뭐 이 정도라고 하면 5분, 10분. 그리고 들어가서 물색하는 거야. 이게 아침이잖아요, 아침. 네. 불을 킬 필요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럼 뭐 뒤지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척척척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더 시간을 못 들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은 범인이 네. 혹은 범인들이 금고를 못 찾은 거잖아요. 네. 금괴를. 그러니까 그럼 꼼꼼하게 그 물색을 하진 못한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참 그런 게 만약에 금고를 찾았다고 하면은, 금고를 목적으로 찾았다고 하면은, 금고를 찾으려면 뭐가 있습니까? 공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공간을 전문적인 사람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그런 데 특화된 범인은 아닐 수 있겠다. 찾다가 보니까 못 찾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범인은 완전히 준비가 돼서 들어간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럼 잠깐 뜨내기 소문 같은 거 듣고 그걸 한번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을 압박을 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분은 고문을 당했어도 얘기하지 않은 거.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주변인들에게 혐의점을 못 찾고 있던 중에요. 사건 발생하고 약 2달 뒤에 사건이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7년 7월 15일) 새벽, 강영사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범인의 모습.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서 대장님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지구대에서 잡아놨는데 현재까지는 나온 건 없다. 근데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거죠. 지구대에 붙잡혀온 남자는 전과 14범이었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지갑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붙인 가짜 경찰 신분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갑 한쪽에 18K 금줄이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었는데 여성의 발찌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발찌가 어디서 난 건지 계속 추궁하자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종이랑 펜을 달라고 해서 막 써내려간 거죠. 사람 죽인 것만 쓴 거예요. 그걸 쓰면서 거기에 있던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뭐 내가 이거 다 밝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특진한다. 이러는 거예요. 잡혀온 와중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범죄자. 20여 명의 사람을 살해했다는 그는 2003년 9월 신사동을 비롯해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등 자신이 범행한 곳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 그의 펜 끝에서 장 씨가 살해당한 원남동이 나온 겁니다. 그의 최초 자백에서 등장한 원남동 살인사건. 남자의 이름은 유영철이라고 했습니다. 원남동 사건 전단을 유영철에게 보여주자 원남동 사건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5층에 사는 할머니를 내가 죽였다고 진술하므로 휴대폰 처리 여부와 피해품인 가방의 처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가방은 공덕동 로터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함. 유영철이 진술한 공덕동은 장 씨의 가방과 함께 사라진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와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놀랍게도 당시 유영철 친모의 집이 있어 유영철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장 씨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족적 역시 유영철의 발사이지와 같았고, 유영철은 사건 현장 서랍에서 100만 원을 꺼내 지인에게 송금했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실제 유영철은 사건이 발생한 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후 지인에게 1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서랍에 100만 원짜리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부유층 노인 대상 살인사건을 벌일 당시 장소를 고를 때 교회 건물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원남동 장씨 살인사건의 건물도 바로 근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자백을 했던 유영철은 이후 갑자기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원남동 사건 현장 1층은 주차장이고 3층은 귀금속 공장이며 거실과 안방에 있는 피해자 사진을 봤는데 내가 범행한 장소가 아닙니다. 범행 현장 건물 구조는 사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내면 시인하겠습니다. 네, 이 유영철은 건물 구조를 뉴스에서 봤다고 했지만 당시 사건은 뉴스에 많이 보도되진 않았고요. 보도된 것들 중에서 건물 구조를 언급한 기사나 뉴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원남동 장씨 살인사건의 자백을 번복한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담당 형사가 한 번 더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송치되고 검찰에 가서 제가 한 두세 번 더 불어줘야지 검찰에서도 공과 올린다고 저한테 잘해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여죄를 밝혀주면 재판장이 또 사형을 연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2, 3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바로 죽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유영철이 어쨌든 자백을 최초에 했던 사건들 중에서 이 원남동의 60대 장씨 살인사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가 한 것이나 아니냐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 초반 진술만 있을 뿐 또 증거는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남동 사건으로 유영철 기소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영철이 먼저 종이에다가 이거 썼고 이제 전단을 이제 가방과 휴대전화 찾는 전단을 유영철한테 보내주자 자기가 이제 술술술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족적 같고 가방 휴대전화 버린 곳도 실제 이제 찍힌 곳 위치하고 같고 또 이게 우연인지 뭔지 유영철 모친이 있는 기거한 곳이어서 익숙한 공간이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의혹을 경찰은 당시에 가졌나 봐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청량리에서 벌어졌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영철과 정남규가 사건을 가지고 다퉜던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영철이 자기가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남규의 사건이었다. 이문동 사건이요? 이문동 사건이죠. 네. 그것 때문에 유영철의 진술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시작된 부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 지가 했다고 하지만 그 허풍이 세갖고 이거 다 했어. 근데 그 중에 아닌 것도 자기가 써갖고 이렇게 한 부분들.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은 지가 자기가 손으로 쭉쭉쭉 써내려간 거예요. 굳이 여기서는 안 한 거를 했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남동 사건은 유영철 사건이 맞다. 근데 이문동 사건은 이때 얘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뒤에 이제 언급된 부분. 네. 그러니까 이문동은 사실은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들이 있던 공 때문에 공 진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붙인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원남동 사건은 이걸 다 떠나서 수법하고 또 지금 본인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사실 이 사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네. 정확한 거죠. 중요한 거는 5층 할머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그거예요. 휴대폰과 가방 부분이에요. 이걸 형사가 먼저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지가 그냥 줄줄 얘기했는지. 네.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가 없어졌다 이런 거는. 네. 그게 정확한 포인트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버렸다 이런 것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 누가 이 얘기를 꺼냈는가.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그 상흔에 나타났던 배를 왜 칼로 찔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문동 사건의 수법 자체가 네. 마지막 뒤처리가 배를 찌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가슴을 찌르고 여길 찌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남규가 초기에서 독특한 일종의 시그니처 에스펙트 형태였는데 지금 유영철은 실제 그의 어떤 MO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좀 걸려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오히려 이거는 정남규의 사건이어야지 맞는 거다. 수법상으로는. 네. 근데 지가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문동 사건과 원남동 사건은 정남규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때 이제 서랍에 100만 원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랍이 또 있고 그 시간 직후에 또 100만 원 보냈다고 진술한 것하고 이제. 근데 100만 원은 네. 현금으로 보낸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서랍에 100만 원짜리 수표는 놔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이라면 영악한 거죠. 사실은 수표는 추적당하니까. 네. 수표는 놓고 현금만 챙겨서 갔는데 그 현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게 거기에 100만 원 현금에 100만 원이 있었는지 200만 원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본인 돌아가신 분 본인만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영철,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패턴 얘기했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망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 쪽이나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살해하는 수법, 부유층 특히나 이 사건 때 이런 부분이 있고 정남규 같은 경우는 돌려 세워서 배를 칼로 찌르는 그런 어떤 공격 패턴들을 좀 보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뭐 칼하만 이게 좀 사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이게 유영철하고 정남규의 어떤 섞인 지점이다. 지금 말씀하신 정남규도 네. 실제로는 망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칼도 사용했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남규가 꼭 망치만 사용했다. 수법이 한번 바뀌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또 일관되지가 않아요. 네. 그 뒤에는 또 그 보통의 이제 연쇄살인 범죄 패턴은 이런 거죠. 칼을 사용했다가 그 뒤에 진화돼서 망치, 둔기를 사용했고 거기에 불까지 하는 것. 네. 이게 유영철이든 정남규든 다른 많은 사건의 어떤 패턴의 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진이 안 되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영철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잡범이거든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지가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쓰는 방식에서는 정남규일 수 있는 거죠. 배를 공격한다는 그렇죠. 부분. 예. 마무리로. 이 사건 담당 형사가 이제 유영철 잡혔을 때 원남동 사건의 범인으로 확실하고 이제 피해자 아들에게 유영철 만나서 이제 뭐 어머니 한 좀 풀어달라라고 말해보는 게 어떡하냐 해서 이제 아들과 딸이 유영철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영철이 그때 이 두 사람에게 나는 그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후일담이 있네요. 유영철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굳이 그때 자식들이 와서 사정하는데 굳이 뭐 지가 그럴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미 다른 거는 뭐 사형이 다 확정이 되고 이미 다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가 말한 대로 네. 검찰에서 얘기해야지 공이 올리고 재판장이 해야 올리고 이건 사실은 다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얘기해도 무방한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실 이건 정남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유영철 건과 정남규 건이 사실 구분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이게 경찰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영철과 정남규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참 모호해요. 그걸 지금 살아있는 유영철한테 물어본들 대답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제 원남동 사건은 유영철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고요. 2016년에 유족이 TV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유영철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하지 못한 이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당시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이 다른 범인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이제 유족들이 많이 답답했다는 인터뷰 내용이었고 17년이 지금 지난 현재 밝혀지지 않고 이 사건은 장기 비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확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당시 유명했던 연쇄 살인범들의 연쇄 범죄의 하나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인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른 어떤 범인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필 유영철에 꽂혀갖고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4년 7월 이후에 네. 유영철의 그 진술에 믿겨서 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유영철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문동 사건은 정남규의 경쟁심이나 정남규가 한 걸 봤기 때문에 지가 정남규 걸 뺏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그러면 이 건도 실제 범인이 한 걸 봤거나 누군지 알고 있거나라는 거잖아요. 유영철이. 네. 그런 건을 주로 지가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걸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영철한테 답이 있겠죠. 유영철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분들은 답답함을 안고 지금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뭐 다시 재수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렇게 남아있는 미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면 샤오미? 애플? 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예. 테슬라 넣어요 말아요. 기아의 인도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긴 갑자기 해요. 갑든 우리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이미 화성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삼프로 TV에서는 왜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분인데.